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여러 나라 중에서 성장했던 고구려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들 고구려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노래도 있잖아요.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이 노래만 봐도 어때요? 고구려 하면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나라, 강했던 나라. 이 나라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지금 우리 영토가 더 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고구려는 딱 떠오르는 게 넓은 영토, 강대국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고구려라고 해서 처음부터 강대국이었고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지난 시간에 부여부터 해서 사만까지 공부했을 때 고구려는 여러 소국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소국 중에 하나였던 고구려가 노래도 나오는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자, 이 노래처럼 어떻게 그렇게 강대국이 됐을까요? 주변 나라들도 여러 소국들이 있었을 텐데 그 나라들 다 물리치고 한반도 북부 지역과 만주 일대, 그리고 이따 말씀드린 요동 지역을 차지했던 그런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시면 그 다음에 나올 백제와 신라, 이 나라들이 연맹왕국 소국에서 고대 국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고구려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지. 물론 그 강대국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부침이 있었겠죠. 위기도 있었을 거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라가 성장하려면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겠구나라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고구려의 역사를 통해서 연맹왕국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그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백제나 신라도 그 과정을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백제나 신라를 공부할 때도 공통점이 있으니까 달달달 암기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이런 과정이 이 삼국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는 공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사고하고 충분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공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랄게요. 하지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왕 때는 어떤 거, 무슨 왕 때는 어떤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 왕들도 있고 업적도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서 공부하시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의 깊이와 발전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찬찬히 잘 살펴보시고 백제 신라에도 적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지도가 딱 있습니다. 역시 지도를 잘 그리는 남자 역사쌤입니다. 지도를 딱 보시면 한반도 북부 지역과 만주 지역과 요동이 있는데요. 일단 요동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동은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고구려 하면 딱 나오고 고구려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벌였을 때 딱 나오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아요. 요동이 왜 이름이 요동이냐? 이렇게 한반도 북부 지역 쪽에 위쪽으로 보면 이렇게 탁 튀어나온 반도가 있어요. 이걸 요동반도로 부르는데 여기에 강이 하나 흐릅니다. 여기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의 이름을 요하라 그래요. 요하. 자, 요하니까 이 강 이름이 요하니까 요하의 동쪽을 요동, 그리고 요하의 서쪽을 뭐라 할까요? 요서라 그러겠죠. 요서.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고구려는 부여에 있었던 주몽이 탈출해서 내려옵니다. 고구려의 고주몽 설화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읽기 자료로 좀 넣어 놓을게요, 선생님. 고구려에 세웠던 주몽은 부여에서 탈출해서 옵니다. 그래서 일단 부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부여에서 탈출해 옵니다. 그러면 졸번 지역에 있었던 토착 세력하고 연합해서 고구려를 세웁니다. 이미 졸본 지역, 이 지역 자체를 고려라고 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주몽이 내려와서 토착민과 결합해서 주몽이 이끄는 고구려가 되는 거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구려가 되는 거랍니다. 주몽이 졸본 지역, 졸본 지역 주변에 보니까 산이 많죠. 산이 많으면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 산세가 험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방어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국가 발전에 어려워요. 더 확대가 되려면 평야 지역에 많은 생산력을 가지고 국가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일단 주몽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합니다. 천도하니까 이 지역이 뭐냐면 백두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 있어요. 이렇게. 이 강 이름이 압록강이에요. 압록강 유역이니까 졸본 지역보다는 분명히 평야가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고구려가 성장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었던 여러 한 군영과 고구려가 대립하고 경쟁하면서 여러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와중에 위기도 맞기도 하지만 고구려가 성장해 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에서 있었던
여러 주요 왕들을 좀 살펴볼게요. 뭐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렇게 뭐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주요 왕들을 적어 놓은 거니까 이 점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일이 다 하면 또 어렵잖아요. 삼국사기, 상륙유사 다 들춰보면서 보면 여러분들 머리 터집니다. 그래서 주요 업적을 남긴, 그러니까 주요 업적이라는 것은 작은 소국이었던 고구려가 큰 강대국, 중앙집권 국가, 고대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열쇠를 가진 왕들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대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했었는데요. 일단 왕권이 강해야 됐습니다. 두 번째, 영토가 확장이 되어야 됐습니다. 영토가 확장되고 왕권이 강해진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넓어진 영토를 바탕으로 해서 그 국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잘 정비해서 다스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 과정을 여기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일단 태조왕 때입니다. 태조왕 때는 영토 확장이 좀 있었습니다. 옥저를 정벌했고요. 끊임없이 시달리는 옥저. 그다음에 옆에 있었던 요동 지역을 정벌합니다. 그래서 태조왕 때는 옥저를 정벌하고 요동을 진출합니다. 이렇게 했던 게 태조왕입니다. 특히 태조왕이라는 이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니겠죠.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붙이는 이름인데 태조하면 나중에 고려하고 조선시대도 배우겠지만 딱 첫 번째 왕을 태조라고 부르죠. 아마 고주몽도 있었긴 했겠지만 본격적으로 고구려라는 큰 나라를 시작한 시점을 아마 이 왕 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태조왕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고국천왕입니다. 고국천왕은 왕위 계승을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위를 이어주려면 그만큼 왕권을 강해야겠죠. 강하지 않았다면 주변 부족장들이나 형제들에게 휘둘렸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 전까지는 아들한테 직접 내려주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다른 부족에게 왕위를 내려주기도 하고 자기 형제에게 내려주기도 했답니다. 이때부터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내려주는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왕위를 부자 상속을 시켰다는 거예요. 요거는 요즘에도 많이 볼 수 있죠. 재벌들도 보면은 보통 이제 아버지에서 아들이나 딸한테 내려주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려면 그 재벌에서도 회장님의 힘이 파워가 강해야겠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에서도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이어집니다. 권력이. 나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요. 왕권이 강해진 것은 이걸로도 확인이 되지만 뭘로도 확인이 되냐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고구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연맹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연맹의 군장들이 각 지역을 통치했는데 이 각 군장들을 왕이 편입을 시키게 돼요. 이 편입을 시키는 과정에서 귀족들도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제 남는 그 영토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각 지역을 왕이 다스리는 지방행정구역으로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고구려는 방위별로 5부족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중앙부터 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5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두 개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왕권이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군장들이 편입돼서 각 영토를 왕이 직접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천왕으로 내려가 볼게요. 미천왕은 사실 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하고 이 사람은 숨어서 뭐 노비도 되고 나중에는 소금 장소로 활약을 해서 부를 넓혀서 왕족을 찾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천왕은 그런 또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긴 한데 미천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요겁니다. 미천왕은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한 군현인 낭랑을 정벌해서 드디어 요즘으로 말하면 평안도 지역을 차지합니다. 대동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나중에 이게 장수왕 때부터 고구려의 수도가 되는 평양성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쳐들어가서 이제 낭랑군을 없애버리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영토를 더 넓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전하던 고구려도 위기는 있었을 거예요.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북과 남으로 외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일단 북쪽에서는요. 요동 지역에 있었던 중국의 왕조였던 전연, 발음 잘했어요. 전연. 자, 이 전연이 그러니까 연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후연도 나오거든요. 연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와서 국내성을 털어버립니다. 이천왕이나 이런 왕들의 무덤을 탈취해가고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놔요. 이때가 언제면 고국 원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 무덤이 파헤쳐졌다는 거예요. 외적에 의해서. 일단 전연이 발음 조심하세요. 전연이 침해할까요?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여기 남쪽에 있었던 백제, 사실 백제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고주몽의 아들이었던 온조와 비류가 남쪽으로 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설화에 따르면요. 100% 맞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였던 백제가 북쪽으로 쳐들어옵니다. 자, 쳐들어와서 이 대동강 유역에 쳐들어 평양성을 공격해서 당시 이 왕이었던 고궁원왕을 죽입니다. 그 전사를 시켜버려요. 어떻게 뭐 칼싸마다 죽인 것도 아니고 활을 많이 쏠 거 아니에요? 여러 화살이 올라오다가 그냥 왕이 맞아서 죽은 거예요. 맞짱 뜨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이제 왕이 죽었습니다. 이게 국가에 굉장한 큰 위기겠죠. 이때 왕이 전사합니다. 위기죠. 국가의 큰 위기예요. 잘 안 보이겠지만 자, 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고구려가 큰 위기에 빠졌는데 어떻게 광개토대왕이 나오고 장수왕이 나중에 나올까요? 그 과정에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기틀을 다시 회복한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소수리망입니다. 이 소수리망은 왕권을 다시 강화하고 국가의 기틀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업적을 살펴볼 때 그때 필요했던 일들을 왕들이 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달달 외우지 않고 이런 흐름으로 갔구나라고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수리망이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수리망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어야 됐는데요. 일단 국가의 기틀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법을 율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율령이 왜 중요하냐? 일단 뜻을 알아볼게요. 율은 형벌을 뜻합니다. 그리고 령은 행정 조직 체계를 조직화하는 법을 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처벌하는 그런 법부터 해서 소소한 형벌까지, 그리고 왕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조직화시키는 그런 행정법도 만드는 것이겠죠. 이걸 토대로 해서 국가의 기틀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녹화일 기준으로 석가탄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불교가 이때 도입이 됩니다. 자,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를 불교라고 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각 지역별로 부족끼리 가지고 있는 토착 신앙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런 고등 종교였던 불교에 편입이 되면서 부족이 중앙에 있던 왕으로 흡수되는 그런 모습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불교는 왕권 강화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는 백성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많은 전란으로 피해를 입었던 백성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종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왕권 강화와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를 운영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왕 혼자 할 수가 없죠. 관리들을 많이 뽑아야 됐었는데요. 아무나 관리를 뽑을 수 없잖아요. 요즘도 공무원 하면 시험을 보잖아요.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험을 본다기보다는 국가의 목적에 맞게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관을, 그러니까 학교 이름이겠죠. 태학이라고 짓습니다. 이 태학에서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유교도 수용을 해서, 유교는 뭐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물론 다양한 또 다른 내용들이 있겠지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에서 바라는 것은 임금님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겠죠. 그래서 이 태학을 설립해서 왕에게 충성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관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수리망은 국가의 안정을 가져왔고요. 국가의 안정을 통해서 이 소수리망의 조카였던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 그 기반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리망은 별표겠죠. 시험에 나와서 별표일까요? 뭐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고구려가 더욱더 큰 강대국이 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중요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왕들을 쫙 훑어봤는데요. 그러면 고구려가 어떻게 통치되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연맹왕국이었던 고구려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의 군장들이 함께 다스리는 그런 체제였는데요. 함께 다스릴 때 왕과 군장들이 회의하는 회의 기구가 있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제가회의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백제와 신라에도 적용이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장했던 왕국이 연맹왕국 때 했었던 회의체로 국가 중대사가 결정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편입됐던 각 부의 군장들은 귀족이 됐는데 왕은 그 귀족들의 대표였던 수상을, 총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총리 수상의 이름은 대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어른 이런 뜻이겠죠. 이 대대로를 위시해서
아래 10여 등급의 관리들을 만들면서 국가 중앙행정조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 부에 있었던 군장들이 편입이 되니까 각 지역을 다스려야겠죠.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행정구역이 있었다고 했죠. 자, 언제일까요? 짠! 고국천왕 때입니다. 5부 행정구역을 만들었다 했죠. 방위별로 해서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해서 5부의 행정구역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정구역에는 중앙에서 관리를 보내는데요. 이 관리는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맹왕국이었던 고구려가 점차 성장해 나가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국가가 조직화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백제와 신라에도 연결이 되긴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도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조직화됐는지는 현재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조직화된 국가니까요.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회가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됐구나. 지금도 그 영향을 따라서 여러 제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